여러분들 여, 저보다 저보다 정보문화관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정보문화관 잘 아시니까 우리가 월요일 수업이 강의실이 어디냐면은 Q202예요. 여기 혹시 아세요? 정보문화관 Q202호? 여기 실습실이라던데? 여기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시험 보는 거 가능해요? 여기 막 키보드랑 막 마우스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한쪽으로 밀어 놓고 볼 수 있어요? 아, 시험 본 적 있어요? 아, 가능한가 보네요. 아, 치울 수 있어요? 책상 밑에 다행이네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며칠이었지? 4월 25일 검은색으로 써야지. 중간고사는 4월 25일 월요일 수업 시간입니다. 2시간? 물론 2시간이지만 뭐 빨리 끝나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대면입니다, 여러분들. Q202호예요.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네, Q202호예요. 클로즈드 북이고요. 치, 나 스펠링에 자신이 없다. 치트가 EA인가? 한 장 가능해요. 한 장. 양면 가능. A4 용지만 됩니다. A4 용지. 딱 면적은 A4 용지여야 돼요. A4 용지 앞, 뒤로 한 장 다 쓸 수 있어요. 클로즈드 북이고 치팅 페이퍼 A4 용지 한 장 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 클래스에도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제가 또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갈게요. 갑니다. 아, 좀 수다를 떨고 시작할까요? 우리 너무 딱딱하니까 수다 하나만 떨고 시작할게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서울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거 두 번째 얘기한다. 서울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여기가 학교죠. 요쯤이 학교예요. 여기에 한남대교가 있고 한남대교를 건너면은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돼요. 한남대교. 남산 넘어가면은 바로 이태원 지나서 한남대교고 한남대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대로대로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돼요. 직진하면은. 그럼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막 뭐 반포 뭐 양재 지나서 양재를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을 빠져나와요. 서울을 빠져나와서 여기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달래내 고개라는 게 있어요. 달래내 고개를 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서울 톨게이트가 나와요. 아니지. 판교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판교 나오고 서울 톨게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인 그러니까 신갈 수원이죠. 수원 신갈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경부고속도로가 쭉쭉 가거든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진짜 여기에 있어. 딱 수원 신갈 그 나와서 한 5분만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 출퇴근길이 뭐냐면은 딱 집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탄 다음에 직진만 해요. 직진만. 어디까지? 여기 학교까지 직진만 하면 돼요. 직진만 쭉 해서 오면 돼요. 이게 차가 막히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밤에 늦게 퇴근하면은 차 안 막히면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뻥뻥 뚫리는 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월요일 퇴근길이었거든요. 월요일 퇴근길에 이제 막 신나게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막 100km, 110km 이렇게 110km가 제한 속도거든요. 그래서 한 100km, 110km 가고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여기쯤에 달래내고개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그 교통정보 들어보면은 항상 그 경부고속도로 항상 막히는 데가 달래내고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서울 들어가는 길이 달래내고개가 오르막이 엄청 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퇴근을 하고 있는데 달래내고개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신나게 악셀 안 밟아도 막 잘 가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차가 텅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꺼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엑셀 밟아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속도가 100km부터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리막길이니까 탄력이 있어서 좀 느리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나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기 시작해요. 막 옆에 차 싱싱 지나가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딱 비상등 켜고 한 차선 간 다음에 이제 차 멈출 때쯤에 저기 갓길 가가지고 그 막 한 6, 7차선 된단 말이에요. 저기 끝까지 가니까 이제 차가 한 30k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갓길 가가지고 딱 차를 세웠어요. 와, 그때 진짜 저 진짜 주마등처럼 나의 인생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고속도로가 진짜 위험한 게 그 다들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그 함부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가도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2차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났을 때 빨리 대피를 해야지. 빨리 대피 안 하면은 뒤에서 만약에 못 보고서 차 꽝 박아버리면 그 2차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트렁크도 열고 이거 뭐 표지판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갓길까지는 굴러갔어요. 갓길까지 굴러가서 거기다 딱 차 세워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나 차가 안 움직여. 차 안 움직이는데 이거 만약에 달래내고개 내리막길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무서워서 차 문 열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갓길이 되게 좁아가지고 옆에로 막 차가 싱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견인차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수리 중이에요. 차 수리 근데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하철 타고 오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8시에 출발했는데 학교 오니까 한 9시 반 되더라고요. 또 이제 이따가 밤에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 이제 진짜 통학하시는 분들 우리 힘냅시다. 통학 화이팅.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왜 여기냐면은 와이프 직장이 여기에요. 아내 직장이 제 생각에 차 몰고 가면 한 5분이면 가요. 5분? 그리고 애기 어린이집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아내 직장과 어린이집과 가까운 데 집이 있고 이제 저 혼자만 출퇴근을 감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너무너무 무서웠어. 하여튼 그런 썰을 하나 풀고 시작할게요. 갑니다 이제. 진짜 무서웠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 equivalently maximum margin classifier 그리고 linearly separable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수학으로 형상화하면은 이 7, 8번식이 된다 까지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리마인드를 하자면 우리의 출발은 뭐냐면 미니마이즈로 바뀌었었죠. 이퀴벌런트하게 바뀌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요거 이제 미니멈 바운드를 1로 바꾸는 약간의 꼼수를 부리면은 이게 가능해진다고 했죠. 뭐 요렇게 써도 되죠. 요렇게 써도 되고, 뭐 풀어서 쓰자면은 요렇게 쓰는데 요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요게 뭐였냐면은 모든 샘플이, 이거 지금 식을 하나만 썼지만 사실 n이 1부터 2 해가지고 라지 n까지 있는 총 라지 n개의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자기 영역에 있다는 게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게 우리의 오브젝티브가 돼 있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뭐냐면은 프라이멀 프로블럼이에요. 우리의 프라이멀, 우리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뭐 듀얼 프로블럼 할 때 뭐 프라이머리 어쩌고 라그랑지 펑션이 어쩌고 듀얼 문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의 프라이멀 문제는 요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그랑지 펑션을 만들어요. 라그랑지 펑션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이거 가지고 듀얼까지 만들고 그런 거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어쨌든 만들면 되죠. 원래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 들어와요. 그때는 뭐 람다랑 누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a라는 걸 쓸게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a. 근데 이 a가 총 라지 n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라지 n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에 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붙어야 돼서 요거 a는 사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붙어 있어요. 여기 1번부터 라지 n까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꼴로 바꿔야 되잖아요. 얘를 0보다 작거나 같다 꼴로 바꾸게 되면은 1 빼기 tn 요렇게 생기잖아요. 요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마이너스 요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한 꼴이죠.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더하면은 그냥 라그랑지 펑션 나오잖아요. 그쵸?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뭐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뭐다? an이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an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an이다. 근데 그럼 이거를 뭐 이제 뭐 원래대로 하면은 그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듀얼 프로블럼 구한 다음에 뭐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파라미터가 요렇게 나와요. 우리 W라는 파라미터가 지금 우리가 W랑 B를 결정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 최적화 문제는 결국 W랑 B를 달리 해가면서 그 중에서 마진이 최대가 될 때를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W가 어떤 꼴로 정리가 되냐면 요런 모양으로 정리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웨이트 W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모든 샘플들을 다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샘플의 타겟 밸류를 곱하고, 타겟 밸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된 정답이었어요. 정답. 그러니까 부호를 뭐 좀 적절히 바꿔주는 그런 값이겠죠. tn은. 거기에다가 뭘 또 곱하냐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도 곱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샘플에다가 첫 번째 타겟 밸류 걔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해서 더하고, 또 두 번째 샘플에다가
그 두 번째 샘플의 타겟 밸류 거기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해서 더해요. 그게 다 더해진 꼴이에요. 파라미터 W가.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하고 가세요. 여기서 모든 얘기가 출발돼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아니, 요거부터 합시다. 그러면은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요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모델이 요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보고 온 게 뭐였어요? 얘가 요렇게 생겼다예요. 여기 앞에 거는 스칼라니까 상관없고 얘만 트랜스포즈 취하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x를 곱해서 b가 돼요. 그쵸? 우리의 예측은 요렇게 되는데 파라미터 w를 요렇게 바꾸면 돼요. 요게 해예요. 해. 솔루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은 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 데이터의 입력 값이랑 내적을 취하죠. 두 개를 내적을 취해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 밸류랑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우리의 예측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드디어 등장합니다. 컴플멘터리 슬랭리스를 적용을 해봅시다. 요거부터 볼게요. 얘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죠.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 요거 뭐였냐면은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어야 된다. 얘랑 곱해서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예요. 요거는 뭐냐면 듀얼 컨스트레인트예요. 요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잖아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게 딸려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듀얼 프로브럼에 그런 거 나왔어요. 듀얼 프로브럼이 뭐였냐면은 결국에 뭐 G 람다 누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게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였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럼 듀얼 컨스트레인트 있죠? 요거 뭐예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죠. 그때 그렇게 끝났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곱이 항상 0이 돼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꼭 0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0보다 커지면은 얘가 0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얘가 0보다 커지면은 얘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컴플멘터리 슬랭리스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AN이 0이 되면은 요렇게 돼요. 그 뭐 둘 다 0인 경우는 그냥 뺄게요. 둘 다 0인 경우는 빼고 아니면은 얘가 0보다 커지면 요렇게 되죠. 요거 이해되세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하면 요렇게 되는 거? 나 솔직히 이해 안 된다. 빨리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가 없다면 넘어갈 거예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하면은 요렇게 돼요.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딜레이 때문에 답이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가 뭐였냐면은 여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이거죠.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여기 있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부호는 그냥 여러분들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일단 두 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두 개의 곱이 0이에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두 개의 곱은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0이 되면은,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이 얘가 0이 되면은 뭐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죠. 아니면 얘가 0이 되죠. 넘기면은 그거잖아요. 0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얘가 0보다 커질 수 있어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돼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냥 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건가?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나?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보세요. 우리의 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AN이 0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AN이 0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샘플은 아무 영향이 없다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 첫 번째 샘플부터 라지 n까지 샘플에 대해서 요거를 여기 뒤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 여기가 0이 돼요. 여기가 0이 되면은 뒤에서 뭐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어차피 너 아무 상관없이 0이 되잖아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되는 순간 그 해당 샘플은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아무 역할도 안 하죠. 근데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요거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요렇게 된다고 했죠. 요게 무슨 말이에요? 마진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요게 등호일 때가 뭐였어요? 마진일 때였어요. 제일 가까울 때가 1이 돼요.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1이고 그것보다 멀리 있으면은 1보다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얘가 0이 되면은 얘는 1보다 1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그 샘플은 마진 위에 없는 샘플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마진 밖에 있는 샘플들은 새로운 예측을 하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반대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다시 써볼게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얘 아니면은 얘인데 먼저 AN이 0이라는 뜻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 영향을 안 준다. 뭐 할 때? 예측할 때. 근데 TNYXN이 1보다 크다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마진 위에 있지 않다예요. 마찬가지로 AN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예측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게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요렇게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진 위에 있는 샘플이다.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얘 이름이 뭘까요? 이런 샘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샘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딜레이가 있나? 아니면 모르는 걸까? 얘가 뭐겠어요?
서포트 벡터예요. 얘네들이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뭐라 했었냐면은 얘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 안 썼나? 전체 샘플들 중에 일부 샘플만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전체 샘플 중에 일부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 건데, 걔네가 왜 서포트 벡터냐면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 그래서 지지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조물처럼 생각을 하면은 걔네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는 그런 벡터들이라서 걔네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애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아닌 애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아닌 애들이 서포트 벡터예요. 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결국 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0이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인 즉슨 마진 위에 있는 샘플들이라는 말이죠. 마진을 형성했던 애들,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다고 했던 걔네가 서포트 벡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갈까? 반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수업 시작하자마자 막 날라갔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번 도전해 볼게요. 도전. 이런 흐름으로 왔어요. 이런 흐름으로 왔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해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해가 이런 모양이고 우리의 예측은 요런 모양인데 풀어서 쓰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컴플멘터리 슬랙니스가 등장을 해요. KKT 컨디션을 보자면은 아, 0으로 쓸게요. KKT 컨디션이 이렇게 돼요. KKT 컨디션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를 보자면은 AN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AN이 0이라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말로 풀었으면은 여기 또는 여기를 봤을 때 얘가 0보다 커지는 순간,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게 되는 순간 얘는 예측에 참여해요. 근데 요거랑 등가, 요거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에 의해서 등가였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 XN이라는 샘플은 마진 위에 있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서포트 벡터라고 부른다. 얘는 예측에 참여를 안 해요.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나 여기에 무슨 값이 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에 참여를 하지 않는 얘는 마진 밖에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번만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 기억에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서 뭐를 냈었냐면은 x1, x2, x3, x4, x5 이렇게 샘플이 5개가 있다고 해요. 그 우리 학습 데이터로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타겟 밸류가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쳐요. 근데 이제 yx1을 했더니 얘는 1.5 마이너스 1.0 1.0 한번 기출에 나왔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얘네는 구분이 다 잘 됐어요? 전부 다 제 영역에 있나요? 아니면은 자기 영역에 없는 샘플은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된 디시전이 내려졌어요? 4번 샘플, 그쵸? 4번 샘플이 다르죠. 왜요? 왜 4번이 잘못됐어요? 4번이 왜 잘못됐어요? 그것까진 안 기다릴게요. 네, 맞아요. 부호가 달라요. 얘네는 부호가 같죠? 얘도 부호가 같죠? 얘도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부호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부호가 틀렸어요. 우리의 정답 그리고 우리의 예측이 틀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샘플 하나를 제외합시다. 얘는 제외할게요. 그럼 요렇게 4개가 있다 쳐요. 지금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요? 지금 있는 이 4개의 샘플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가요? 그쵸.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각각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인 애들은 누굴까요? 얘가 0인 애들은 누구고 0보다 커지는 애들은 누굴까요? 이제 컨벡스 문제를 풀면은 자동으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나오거든요. 얘랑 얘는 0이 되죠. 얘랑 얘는 0보다 커지게 돼요. 왜요? 요거 2개의 곱을 보세요. 2개의 곱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애들, 얘네 둘 지금 뭐예요? 마진에 있는 애들이에요. 반대로 얘 지금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거리가 1보다 커졌잖아요. 마진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예측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5에 대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1번이랑 5번은 생각할 필요 없죠. 2번이랑 3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요. B까지 쓰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포트 벡터가 뭐가 돼요? 얘랑 얘가 서포트 벡터가 돼요. 얘랑 얘만 참여하잖아요. 나머지 둘은 참여 안 하죠. 요렇게 하면 설명이 좀 더 될까요? 괜찮아요? 요거 좀 괜찮다.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서포트 벡터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x2, x3이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 요것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요것만 주어졌을 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커지는 애는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2번, 3번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기출문제,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됐나요? 조금 복잡한 흐름이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해가 요렇게 생겼었어요. 우리의 해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AN이 붙었다는 거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원래는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얘가 0이 된 애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가 되죠. 여기서 하는 얘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 하나 더 나와요. 요거 때문에 이제 커널이라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커널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를 적용을 하자니 우리의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부등호였던 우리의 원래 컨스트레인트 그거랑 듀얼 문제에서 나오는 듀얼 컨스트레인트 요거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나왔던 건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중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이니퀄리티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퀄리티에 대한 거였는데 우리는 지금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요. 없죠. 이니퀄리티만 있어요. 그 이니퀄리티에 붙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거 두 개가 있고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의 곱이 항상 0이 돼야 된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곱이 0이 돼야 된다는 말이 결국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얘가 0인 경우 또는 얘가 0인 경우 둘 중에 하나는 0이잖아요. 근데 이 1번의 경우에는 얘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마진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죠. 무조건 크다기보다는 뭐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다 크잖아요. 0보다 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게 되는 순간 다시 얘를 기억을 해서 아 얘는 예측에 참여하는구나. 반대로 만약에 마진 밖에 있는 애라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얘를 만족시키려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예측에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예측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걔네들은 알고 봤더니 마진 밖에 있는 애가 돼요. 이거 서포트 벡터 머신 이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사전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뭐 듀얼 문제가 어쩌고 하고 뭐 KKT 컨디션이 어쩌고 컴플멘터리 슬랙니스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은 되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약간 애매하게 틀린 말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예측에 참여하는 벡터가 결정이 되는 건 맞아요. 결정이 되는 건 맞는데
줄인다라고 하면은 마치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 중에 몇 개를 추려야지 추려내는 건 맞는데 추리고자 함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로 줄이겠다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니요, 바운더리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운더리는 여기 딱 나오네.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냐면요. TN도 안 나오지. 디시전 바운더리 자체는 0일 때예요.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죠. 어떤 n번째 샘플을 넣었을 때 0이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는 여기고 요만큼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샘플들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샘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에 한해서 요게 돼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파란색 애들은 얘가 됐고, 빨간색 애들은 요렇게 돼서 두 개의 곱이 1이 되면서, 그러니까 요점이랑 요점에 한해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바운더리 위에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다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다예요. 우리는 그리고 항상 마진을 지금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은, 마진을 1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1이 되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죠. 거리가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뭐 약간 테크닉을 써서 요게 뭐 1이 되도록, 그러니까 yx가 1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요렇게 만들어 놨죠.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설명했냐? 나 커널을. 그래서 여기 설명 나오는 거는 뭐 방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커널 얘기를 해볼게요. 커널 어디서 할까? 여기서 아니다, 새로 얘기할래.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했던 그거,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막 다양한 일들이 설명이 됐죠.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 이걸 통해서 설명이 됐죠. 그거랑 두 번째로는 커널이라는 애가 처음 등장을 할 거예요. 커널. 오늘 요거 두 개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할까? 좀만 쉬었다 합시다. 노래나 하나 들을까요? 노래 하나 듣고 합시다. 딱 목소리만 들어봐도 누가 루시고 누가 엠만지 딱 느낌 오지 않나요? 그 라이브 영상에서 머리 기신 분, 그분이 엠마죠. 그 지킬이 제정신일 때 약혼자였던 그분이 머리 긴 분이고, 그 머리 짧은 분, 마이크 앞에서 머리 짧았던 분이 이제 지난번에 봤던 그 노래의 주인공인 루시죠. 목소리만 들어봐도
딱 엠마 역할 맡으신 분은 되게 막 뭔가 청량하고 약간 단아하고 그런 목소리고, 루시 맡으신 분은 딱 들어보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또렷하죠. 뭔가 딱 그 배역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들인 것 같아요. 네. 저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지킬 앤 하이드에서 유명한 넘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잖아요. 특히 막 지킬 하이드 1인 2역 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들 이런 것도 많고, 그 뭐 지금 이 순간도 거기서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뭐 축가로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두 노래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지킬 앤 하이드 다시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지킬 앤 하이드 직접 봤었는데, 두 번 봤었는데, 한 번은 조승우 나오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조승우 나오는 걸 한 번 봤었고, 와, 조승우 지킬 앤 하이드는 진짜, 제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진짜 강렬했던 경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강렬했던 경험으로 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조승우가 연기한 지킬 앤 하이드는 진짜, 그거는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요. 진짜 뭐 거기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경험이 뭐 예를 들면 출산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박사 졸업 그런 거에 버금갈 정도로 조승우의 지킬 앤 하이드는 진짜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대구에서 봤었는데, 그때 누구였지? 지킬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무슨 맨날 옷 찢는 분이었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박은택인가요? 그분이랑. 근데 그때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그 루시 역을 했던 분,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분, 해나라는 분이 했었던 그거를 봤는데, 그때 보고 이제 해나가 연기한 루시에 반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찾아봤는데 알게 된 게 그때 그 영상이고요. 네. 또 이렇게 잡담을 하고 시작할게요. 커널 얘기를 해볼게요. 커널. 우리가 아까 그 예측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측을 다시 보자면,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얘도 사실은 무슨 꼴이 나오는데 걔까지는 굳이 뭐 하지 않을게요. 뭐 무슨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건 내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게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얘를 봐야 돼요. 얘를 보자면 결국에는 새로운 입력이 여기 들어오죠.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얘를 마치 서포트 벡터들이랑 비교를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그러면은 마치 새로운 입력을 서포트 벡터들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각각을 시켜보는 거잖아요. 뭐 서포트 벡터가 10개가 있으면은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10개의 서포트 벡터에다가 각각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기만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이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꼭 새 입력과 서포트 벡터들 하고의 유사성을 마치 측정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두 개 벡터의 방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게 나오고 수직하면 수직할수록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새로운 입력을 서포트 벡터들에다가 내적을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적절히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된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쓰냐면요, 얘를 요렇게도 써요.
이렇게 커널이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 커널 함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널의 함수가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된 경우죠. 근데 이게 이너 프로덕트 뿐만 아니라 두 벡터 사이에 유사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여도 돼요. 이게 꼭 이너 프로덕트 뿐만 아니라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함수여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커널이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 두 개의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스칼라를 하나 출력을 해내는 그런 새로운 함수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커널 얘기를 잠시만요. 강의 계획서 한 번만 보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이 뭐냐면은 넌리니어 SVM이랑 커널이거든요. 여기거든요. 다음 시간은 비선형 SVM이랑 커널 메소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오늘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커널이라는 게 여기에서 정의를 해와서 어떤 거냐? 두 벡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거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커널을 이용을 해서 뭐 피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하는 거 보고 파이썬은 진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요거 보고 파이썬 직접 구현 안 해요. 뭐 사이킨런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 돌리는 것만 보고 그러고 그냥 바로 끝낼 거예요. 일단 봅시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 강력하고 우수한 이론을 바탕으로 함,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말하는 거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경망이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나오죠. 이제 신경망을 해석을 해보려고 뭐 explainable AI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explainable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뭐 구조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explainable 뉴럴 네트워크인데, 어쨌든 그런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뭐 맥시멈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 옵티멀리티를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되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예요. 학습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는 게 뭐 학습에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해를 구하는 알려진 방법이 있잖아요.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적해를 바로 진짜 글로벌한 최적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최적값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거는 좀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는 한번 보세요. 뭐 차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디멘션이 뭐 D 디멘션일 때 뭐 D가 커진다고 해서 지수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문제는 뒤에서 나올 거고, 뭐 필적하는 성능, 필적하기보다는 이제 좀 기준선, 적어도 이 정도는 SVM 쓰면은 이 정도는 나오니까 적어도 이거보다는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성능은 이 정도다 라는 제일 뭐 베이스라인 같은 걸 줘요.
다만 노이즈에 민감해요.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구속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뭐 하드 SVM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샘플을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구속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속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노이즈에 민감해요. 이게 소프트 SVM으로 가도 이게 뭐 침범을 하는 거를 허용은 하는데 그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좀 구속 조건을 좀 더 추가를 하는 형태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필연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노이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커널을 어떻게 설정할지. 요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 SVM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계산 시간 측면에서 비용이 좀 높죠.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멀티 클래스가 되면은 그 SVM 자체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멀티 클래스의 경우에는 되게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 막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배우면은 그냥 모델 하나 가지고 멀티 클래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SVM은 그게 아니라 뭐 요 경우에 대해서 바이너리, 요 경우 바이너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학습을 막 돌려야 돼요. 그래 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는 면이 있고, 계산 시간 면에서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은 서포트 벡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너 프로덕트 내지는 커널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측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그렇게 좀 가볍지는 않다. 학습도 꽤 무거운 편이고, 뿐만 아니라 학습을 중간에 멈추는 것도 안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중간에 멈출 수 있잖아요.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돌리면 돼요.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달라지면은 달라진 데서부터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데이터셋이 달라지면은 그대로 또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단도 안 되고 데이터의 변경도 안 되고 무조건 다시 돌려야 된다. 그런 게 되게 큰 단점이죠. 네. 하고 이제 파이썬 해봅시다. 파이썬 금방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사실 그냥 올려주기만 해도 될 것 같은 수준이거든요. 아이고 어디 가냐? 뭐냐면은 요거 아마 과제로 내지 싶어요. 무슨 데이터셋이냐면은 와인 데이터셋이에요. 와인 데이터셋. 이거 써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판다스에서 다운받아 오는 거예요. 판다스에서 다운받아 오는 거고, 컬럼이 몇 개였나? 컬럼이 총 12개가 있어요. 뭐 들어있냐면은 뭐 이 와인의 뭐 산도,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뭔지 잘 몰라요. 뭐 시트릴릭 애시드 뭐 이런 거, 뭐 슈가, 클로라이드, 그 뭐 아무래도 와인의 그 뭐 맛을 결정하는 뭐 요소들이겠죠.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그 황산이 얼마나 들어있나, 뭐 pH는 얼마고,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알코올 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리티가 들어있어요. 퀄리티, 그 와인의 등급도 들어있어요. 보통은 요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죠. 퀄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일단 맛보기로 두 개의 데이터셋을 불러와요. 하나는 레드 와인,
다른 하나는 화이트 와인.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레드 와인이 1599개가 있어요. 레드 와인이 1599개.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좀 더 많아요. 4898개. 그래서 우리는 12개의 입력을 보고 가지고 투클래스, 그러니까 레드냐 화이트냐를 구분을 해볼 거예요.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 전 처리하는 거를 조금 할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이거 복사해서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제 판다스에 있는 클래스를 numpy ND 어레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맨날 사용하던 그 2디멘셔널 어레이로 바꾸는 과정이고, 그래서 x0랑 x1이라고 해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두 개 가져오고 각각의 개수랑 디멘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타겟 밸류를 만들어 줄 거예요. 타겟 밸류.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0, 화이트 와인은 1로 넣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요거 x에는 전체 입력, x0랑 x1을 버티컬 스택을 해서 만들고 타겟 밸류도 그렇게 쌓아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노멀라이즈 요렇게 하면은 이제 x에 들어있는 값이 0에서 1로 딱 이제 미니멈 맥시멈을 이렇게 바운드를 하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 구해보면은 총 6497개가 12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투클래스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검은색 그리고 뭐 빨간색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그릴 거예요. 요거는 필요 없지. 요거는 안 쓰니까. 그래서 스캐터 플롯으로 그릴 건데, 문제는 지금 차원이 12차원이란 말이에요. 12차원이니까 이걸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거를 두 개씩 골라가면서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0번 1번, 0번 2번, 0번 3번, 또 뭐 1번 1번,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골라서 하나를 가로축에 놓고 다른 하나를 세로축에 놓고 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릴 거예요. 그리면은 이게 그림이 많아서 좀 걸립니다. 요렇게 나와요. 여기 다이아고널에는 당연히 가로축이랑 세로축이랑 같은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각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로, 내가 뭘 가로로 뭐 넣었지? 가로로 i번째 거, 여기 세로로는 j번째 거를 넣었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 j를 달리해가네요. j를 달리해가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가로축이 0, 1, 2, 3, 4, 5, 6, 7이 되는 건가요? 되게 헷갈리네. 여기에서는 가로가 고정이 돼 있죠. 여기 이 첫 번째 줄은 가로축이 고정이 돼 있고, 세로축을 0번부터 11번까지로 바꿔가면서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가로를 두 번째 컬럼으로 고정을 해놓고, 세로를 이제 첫 번째부터 12번째 컬럼까지 바꿔가면서 그린 거. 네,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분포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있나봐요. 디스크리트한 값, 그 퀄리티 값이었잖아요. 그 퀄리티를 뭐 5, 6, 7 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습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scikit-learn에서 SVM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하는 김에 리니어 모델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전체 데이터셋을 내가 원하는 비율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모델 첫 번째는 서포트 벡터 머신. 그 중에서도 SVC라고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클래시파이어. 그 중에서 커널을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커널을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줄여서 RBF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많이 써요. 그 두 번째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각각 입력이고요. 출력에 대해서도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나누고요. 얘를 하는데 인풋으로 얘를 주고 이렇게 타겟 밸류를 주고 테스트 사이즈를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20%를 테스트로 쓸 거고 80%를 트레이닝으로 쓰겠다. 지금은 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섞어가지고 나눠줘요. 그리고 뭐 각각을 이렇게 하면은 뭐 전체 개수, 그 뭐 학습 데이터의 개수,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나오겠죠. D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돌릴 거예요. 학습 너무 쉬워요. fit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입력이랑 출력을 여기 준 다음에 이 모델, 첫 번째 모델을 피팅 해달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델도 같은 인풋 아웃풋으로 피팅을 해달라. 전체 데이터셋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 데이터로 떼놓은 것만 사용을 해서 학습을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해볼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트를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는데 테스트 데이터셋, 이거는 학습 때 안 썼던 데이터셋.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예측을 수행을 해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쭉쭉쭉 벌써 끝났네. 돌아갔어요. 애큐러시를 구할 건데 되게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해볼게요. 요게 뭐냐면 정답이에요. 뭐의 정답이냐면은 학습 데이터의 정답이에요. 이거는 예측이에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쓴 거고, 이것도 예측인데 학습 데이터에 대한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맞는지 틀린지 비교를 한 거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SVM의 애큐러시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애큐러시가 99.5%. 마찬가지로 똑같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테스트 셋에 대한 거죠. 프린트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 셋에 대해서 99.5%, 테스트 셋에 대해서 99. 거의 7%, 조금 더 높게 나왔죠. 심지어 이렇게 똑같은 거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98.6%, 테스트할 때 98.9%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과제로, 뭐 우리 실습 시간에도 그렇고 과제로 그렇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구현했지만 그거 뭐다?
이렇게 한 줄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사이클런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애큐러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